너희 집안이 내 바다에 그물 한 폭만 더 펼치는 날 늙은 시아비부터 바윗돌에 묶어두지. 인근 토호 황대감의 흘긴 눈앞에서 시아버지는 등굽은 채 떨었지요. 마당엔 다 썩은 그물 무더기뿐인 가난한 갯마을 어부집. 그러나 새색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달 뒤 한양에서 내려온 큰 상인들이 그 집 마당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지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던 가난한 어부집에 시집온 이 새색시. 그녀의 손에는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해안가에 작은 갯마을이 있었습니다. 송포라 부르는 곳이지요. 마을 앞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뒤로는 야트막한 산이 둘러쳐져 있었지요. 짠 바람이 늘 마을을 휘감았습니다. 갯바위에는 흰 거품이 부서졌지요. 마을 끝자락 갯바위 곁에 한 집이 있었습니다. 다 무너져 가는 어부집이었지요. 지붕은 군데군데 내려앉았습니다. 마당에는 누런 곰팡이 빈 그물 무더기가 쌓여 있었지요. 어구통은 한쪽이 깨졌습니다. 부엌에 작은 가마솥은 녹이 슬었지요. 지나가던 한 노어부가 그 집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저 집 꼴 좀 보소. 폐가가 따로 없네. 그래도 식구 셋이 사는 집이라네. 그 집에는 세 식구가 살았지요. 시아버지 최서방, 시어머니 송씨, 그리고 외아들 도순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올해 55이었지요. 한쪽 다리를 약간 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지요. 등 굽은 까닭은 젊은 시절 바다 사고였습니다. 송씨는 50살 마른 몸이었지요. 입술이 늘 푸르스름했습니다. 사흘에 한 번 외상으로 죽을 끓이는 살림이었지요. 도수는 23 두직한 청년이었습니다. 빚 갚느라 1년 내내 외상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집 앞을 지나며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물가의 아낙들은 두레박을 들고 입을 가렸지요. 아이고, 저 집은 어찌 저리 되도록 두는지 몰라. 누가 도와줄 수 있겠소. 황 대감네가 바다를 다 쥐고 있는데. 그래도 저 집 도순이는 효자 아니오. 외상으로라도 어미 죽을 거르지 않으니. 효자만 가지고 죽을 끓이오? 그물부터 사야 잡을 게 아니오. 안악들은 두레박을 든 채 깔깔거렸지요. 그러나 그 깔깔거림 너머에 한 풍경이 있었습니다. 황 대감네 곳간 굴뚝이 보였지요. 굵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날이었지요. 가마 한 채가 송포마을 어귀로 들어왔습니다. 가마꾼은 늙은 영감 둘이었지요. 가마 옆에 따라 걷는 노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마른 몸에 굽은 등이었지요. 손에는 약초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산골 노인 노삼복이었지요. 새색시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가마가 어부집 마당에 멈췄지요. 노삼복은 떨리는 손으로 가마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서 새색시가 가만히 내렸지요. 빛바랜 흰 무명 저고리에 옅은 남빛 치마였습니다. 머리에는 트레머리에 단정한 비녀가 꽂혀 있었지요. 흔한 은비녀였습니다. 그러나 머리 매무새는 한 점도 흐트러짐이 없었지요. 마당에서 기다리던 시댁 식구가 가마를 맞았습니다. 최서방과 송씨였지요. 두 사람 다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노삼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최서방, 네 외조카요.
손 야무진 처년이 잘 좀 봐주. 보다시피 입은 못되는 아이요. 그래도 일은 누구보다 잘하오. 최서방은 구분 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 영감. 마음 놓으시오. 가난해도 정은 곡식보다 든든하다 하지 않소. 송씨가 다가가 새색시의 손을 잡으려 했지요. 그러나 새색시가 먼저 다소곳이 절을 올렸습니다. 송씨가 마른 손등으로 새색시의 어깨를 두드렸지요. 새댁, 이런 누추한 집에 들어와 미안하구려. 우리가 가진 거라곤 깨진 그릇 몇 개뿐이라오. 그물도 다 썩었지요. 새색시는 송씨를 향해 가만히 두 손을 모아 보였습니다. 괜찮다는 손짓이었지요. 그 모습에 송씨의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지요. 노삼복은 새색시의 손을 한참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새색시의 귀에 대고 속삭였지요. 네, 어미 유언만 지키거라. 입은 잠그고 손만 풀어라. 그리만 하면 산다. 알겠느냐? 새색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노삼복은 떨리는 손으로 새색시의 머리를 한 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떠났지요. 산골 노인의 구분 등이 갯바위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새색시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도수는 첫날 밤이라 어색했지요. 새색시 앞에서 헛기침만 했습니다. 그는 이내 굵은 손가락으로 무릎을 만지작거렸지요. 부인, 미안하오. 우리 집은 이런 형편이오. 그래도 사람은 도리를 알고 살아야 하오. 함께 살아가 봅시다. 새색시는 도순을 향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도순도 더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등잔불의 작은 떨림만 바라봤지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새색시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지요. 마당에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 썩은 그물 한 무더기 앞이었지요. 거친 손마디로 그물의 한 코를 잡고 풀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이 그 모습을 부엌 문틈으로 보고 있었지요. 그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왔지요. 새색시의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굵은 한 마디를 던졌지요. 바다는 거짓을 모르네 새댁. 그물 한 코의 정성이 한 마리 고기를 부르는 게야. 새색시는 그물을 풀던 손을 잠시 멈췄지요. 그리고 최서방을 향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알아들었다는 가만한 답이었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새색시는 새벽마다 일어났지요. 마당에 그물을 풀었습니다. 한 코 한 코 손가락이 까졌지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래도 새색시는 멈추지 않았지요. 새벽 이슬이 머리에 내려앉았습니다. 새색시는 그저 그물만 쥐고 있었지요. 송씨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며 새색시를 자주 내다보았습니다. 새댁, 그렇게 무리하면 손이 다 상하오. 이 늙은 어미가 옆에서 거들 테니 좀 쉬어요. 새색시는 송씨를 향해 가만히 미소만 지었지요. 그리고 다시 그물 한 코를 잡았습니다. 송씨는 새색시의 등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들고 있던 마른 가지를 솥 아래에 밀어 넣었습니다. 늙은이가 보기에는 저 손에 무언가 있구나. 그저 새색시 손이 아니야. 도수는 새벽 일찍 바다에 나갔지요. 빈 그물로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마당에 들어서면 새색시 곁에 잠시 쪼그리고 앉았지요. 부인, 손이 차겠소. 이 거친 일은 내가 할 테니 들어가시오. 새색시는 도순의 굵은 손을 가만히 잡았다가 놓았지요.
괜찮다는 손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물의 한 코를 도순에게 보여주었지요. 도순이 그 한 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코 한 코가 어찌나 단단한지요. 가지런하기까지 했습니다. 도순은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이 그물 좀 보수 어머니. 새댁이 며칠 만에 풀어낸 것이요. 우리 다 풀려면 한 달은 걸렸으리를. 송씨가 다가와 그물을 만져보았지요. 그 매듭의 결이 너무도 정교했습니다. 송씨의 마른 손이 잠시 떨렸지요. 세상에, 이 늙은 어미가 짠 것보다 100배는 잘 짰구려. 어디서 이런 솜씨를 배웠소, 새댁. 새색 씨는 송씨를 향해 가만히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지요. 답을 못한다는 그 인사가 송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며칠이 또 흘렀지요. 마을의 우물가에서는 새 며느리에 관한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저 벙어리 새댁이 그물을 다 풀었다네. 세상에, 그 다 썩은 무더기를 풀었다고? 풀기만 했나? 다시 새로 엮고 있다네. 그 매듭이 예사 솜씨가 아니라고 송씨가 그러더이. 어디 한번 보고 싶네. 그래도 벙어리니 가서 인사도 못 받겠지. 안악들은 두레박을 든 채 어부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곧 황 대감네 곳간 쪽을 흘끗 보았지요.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황 대감네 곳간은 마을의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었지요. 그 곳간을 둘러싼 담장이 있었습니다. 사람 키에 2배는 되었지요. 대문에는 굵은 쇠고리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황 대감의 어업장 도구가 있었지요. 곡식이 가득 쌓여 있다 했습니다. 마을 어부 한 사람이 지나다가 한숨을 쉬었지요. 저 곳간 좀 보소. 우리네 식구가 평생 먹어도 다 못 먹을 곡식이 들었다지. 송포 바다의 4분의 3이 그 양반 것이라네. 황대감네 그물 빌려 잡으면 잡은 어물의 절반은 그 양반 몫이고, 그러지 못하면 바닷가 어귀에서 쫓겨나지. 송포의 어부집 중에 황대감의 그늘을 벗어난 집이 단 하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최서방네였지요. 최서방은 왜 황대감의 그늘에 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누구도 묻지 못하는 까닭이 있었지요. 다만 최서방은 가난해도 황대감네 어업장 곁에는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에 송포의 다른 어부들은 슬쩍슬쩍 최서방을 피했지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최서방이 마당을 지나는데 무언가 눈에 들어왔지요. 마당에서는 새색 씨가 그물을 짜고 있었습니다. 새색 씨의 손마디에 작은 점 3개가 있었지요. 일렬로 박혀 있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작은 점 3개였지요. 손마디 한 줄에 가지런히 박힌 점이었습니다. 최서방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췄지요. 그의 굽은 등이 한순간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등잔불의 그림자가 그의 깊은 주름을 더 깊게 만들었지요. 이 점이 최서방은 입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새색 씨는 고개를 들어 최서방을 바라봤지요. 그러나 최서방은 곧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마당의 작은 평상에 앉았습니다. 멀리 갯바위 너머를 바라보았지요. 그 점은 분명 최서방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을 다물었지요. 어둠 속에서 한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밤이 깊었지요. 송포의 모든 등잔이 꺼졌습니다. 그제야 최서방은 자리에 돌아왔지요.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거미줄을 바라보았지요.
그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한 청년이었던 자기 자신이었지요. 내가 잘못 본 게야. 그저 닮은 점이겠지. 그 점이 어찌 여기까지 따라왔겠나. 그 손은 진작에 끊겼다 했거늘. 최서방의 중얼거림에 새색 씨가 잠결에 작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새색 씨의 손은 이불 밖으로 살짝 나와 있었습니다. 그 손마디에 점 3개가 등잔의 마지막 불빛에 어슴풀에 비쳤지요. 또 며칠이 흘렀지요. 새색 씨는 마당에 그물을 다 풀고새 그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한 코 한 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지요. 그 매듭의 모양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최서방이 부엌 문틈으로 또 그 모습을 지켜봤지요. 저 매듭은 최서방은 입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부엌 문 기둥을 꽉 잡았지요. 새색 씨가 짜는 그물의 매듭은 보통 매듭이 아니었습니다. 한 코를 2번 감아 짜는 매듭이었지요. 그 사이에 작은 매듭을 하나 더 끼워 짰습니다. 송포 어부 중에는 아무도 이렇게 짜지 못했지요. 아니 송포뿐 아니라 충청도 어디에도 이 매듭을 짜는 어부는 없었습니다. 이 매듭은 그 매듭이 아닌가. 최서방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 나왔지요. 그는 등이 더 굽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이었지요. 송 씨가 부엌으로 들어오다 최서방을 보았습니다. 여보, 또 무슨 일이요? 세대 그물 짜는 거 보고 또 한숨이요? 아니요. 그저 새댁 솜씨가 너무 좋아 놀랐을 뿐이요. 최서방은 송 씨에게 그렇게 둘러댔지요. 송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솜씨가 좋다 한들 한숨 쉴 일이요? 여보, 요즘 당신 무언가 숨기는 듯하오. 내가 숨길 게 무에 있겠소. 그저 늙어서 한숨이 많아진 거지. 송 씨는 더 묻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녀의 마른 손이 솥뚜껑을 들 때 살짝 떨렸습니다. 낮이었지요. 도순이 바다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빈 그물이었지요. 도순은 마당에 새색 씨 곁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부인, 오늘도 빈 그물이오. 내가 못나서 그러오. 미안하구려. 새색 씨는 도순을 향해 가만히 고개를 저었지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도순의 그물 한 코를 가리켰습니다. 그물 코가 너무 컸지요. 큰 고기는 빠져나가고 작은 고기만 걸릴 코였습니다. 이 코가 무엇 잘못된 거요? 새색 씨는 자기가 짠 그물 한 코를 도순에게 보여주었지요. 작고 단단했습니다. 한 코를 2번 감아 짠 매듭이었지요. 도순이 2 그물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 그물 코가 너무 컸구려. 이렇게 작게 짜야 한다는 거요? 새색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도순은 자기 그물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그물을 다 풀어 새로 짜야겠구려. 부인, 가르쳐 주오. 같이 짭시다. 새색 씨는 그 자리에서 도순에게 매듭 짓는 법을 보여주었지요. 손짓으로 한 코 한 코였습니다. 도순은 가만히 그 손을 따라 했지요. 그의 굵은 손가락이 어색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감고 또 이렇게 끼우고 한 번 더 감으라는 거요? 새색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도순의 굵은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코를 어찌어찌 따라 짰지요. 부인, 내가 한 코 짰소. 한 코 더 가르쳐 주오.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던 송 씨가 마른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지요. 이 늙은 어미가 살아 무엇을 보겠소.
우리 도순이가 새 그물을 짜는 모습을 다 보는구려. 송 씨는 솥에 마지막 마른 가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저녁이었지요. 마을의 몇이 어부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어부집 마당을 흘끗 보았지요. 그러나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새색 씨가 그물 짜는구려. 하루 종일 마당에 무릎 꿇고 있다 하더이. 벙어리라서 그런가. 일만 죽도록 하네. 그래도 보소. 그물이 한 무더기 쌓이지 않았소. 한 무더기 어디 한번 보세. 어부 하나가 어부집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지요. 마당에는 정말 새 그물 한 무더기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또 한 무더기가 쌓이는 중이었지요. 어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저게 며칠 만에 짠 거란 말이오? 새색시 들어온 지 보름이 안 됐는데. 황 대감네 어업장 식구 5이 한 달짜야 저만한 양일세. 어부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곧 황 대감네 곳간 쪽을 흘끗 보고는 어부집을 떠났습니다. 그 모습이 무언가 두려운 듯 빠른 걸음이었지요. 황 대감네 사랑채에서는 그 무렵 황 대감의 일꾼 하나가 보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두루마기 차림의 중년 사내였지요. 그는 황 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대감 마님, 송포마을 끝에 최서방네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요. 벙어리 처녀라 하옵는데 손이 어찌나 야무진지 동네의 소문이 자자합니다요. 황 대감은 두툼한 손으로 곰방대를 쥐었지요. 그는 처진 눈매로 일꾼을 흘끗 보았습니다. 벙어리 처녀가 손이 야무지다. 최서방네. 예, 대감마님. 그물을 보름 만에 한 무더기 짰다 하옵니다. 우리 식구 5이 한 달 짤량이라 합니다요. 황 대감의 눈매가 가늘어졌지요. 그는 곰방대를 빨았습니다. 굵은 연기가 그의 입에서 천천히 새 나왔지요. 최서방네라. 그 영감 송포 들어온 지가 30년이 다 되었지. 그동안 우리 어업장 그늘에 한 번도 안 들었어. 그 까닭이 무엇이었더라. 황 대감의 입이 한쪽으로 비뚤어졌지요. 일꾼은 머리를 더 깊이 조아렸습니다. 대감 마님, 그 영감 옛적에 어공일을 했다 하옵니다. 무엇이라? 어공일을 했다 했느냐? 황 대감의 굵은 손가락이 곰방대를 꽉 쥐었지요. 곰방대가 살짝 휘었습니다. 확실하느냐? 마을 노인 한 분이 그러더이다. 30년 전 한양에서 도망쳐온 어공 청년이었다 하옵니다. 황 대감의 처진 눈이 한순간 번뜩였지요. 그는 곰방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그 영감이 우리 어업장에 들어오지 않았던 게야. 네, 그 영감 얼굴을 한 번 본 적 있었는데 어쩐지 낯이 익었어. 황 대감의 두툼한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지요. 일꾼은 그 미소를 보고 어깨를 살짝 떨었습니다. 가서 알아보아라. 그 영감의 출신을. 그리고 그 새 며느리의 친정을. 그저 알아만 보아라. 아직 손은 대지 말고. 예. 대감 마님. 일꾼은 머리를 더 깊이 조아리고 물러났지요. 황 대감은 곰방대를 다시 들고 굵은 연기를 길게 뿜었습니다. 그의 처진 눈매에는 옛 기억 하나가 가물거리고 있었지요. 30년 전, 그 한 산에 내가 분명히 끊었다 했거늘. 그 핏줄이 어찌 또 송포에 나타났단 말이냐. 황 대감은 입속으로만 중얼거렸지요.
곰방대의 굵은 연기가 사랑채 천장에 다 흩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최서방네 마당이었지요. 최서방은 새색 씨의 그물 짜는 손을 또 보고 있었습니다. 새색 씨는 등을 굽힌 채 한 코 한 코 매듭을 짜고 있었지요. 그 손마디에 점 3개가 등잔불 아래 또렷이 보였습니다. 최서방은 결국 마음을 먹었지요. 그는 천천히 새색 씨 곁에 다가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새댁, 내 한 가지만 물어도 되겠소. 새색 씨는 그물을 짜던 손을 멈추고 최서방을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가만했습니다. 그 매듭 말이오. 그 매듭은 누구한테 배웠소? 새색 씨의 손가락이 아주 잠시 떨렸지요. 그러나 그녀는 곧 손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하늘을 가리켰지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다는 손짓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새댁 어머니께서 그 매듭을? 새색 씨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최서방의 굽은 등이 다시 한번 굳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새댁 어머니께서는 혹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을 한 분 알고 계셨소. 한 사람의 이름을 말이오. 새색 씨는 최서방을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눈빛이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가라앉았지요.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모른다는 답이었지요. 최서방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렇지. 그렇겠지. 내가 늙어 자꾸 헛것을 보는 게야. 그는 굽은 등을 일으키고 마당을 떠났지요. 그러나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새색 씨는 그의 등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다시 그물의 한 코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마디 점 3개가 등잔불 아래 가만히 빛났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어부집의 등잔이 모두 꺼졌지요. 마당에는 새 그물 2 무더기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니 유품인 푸른 비단끈이 한 가닥 풀어져 있었지요. 새색 씨가 머리를 풀 때 함께 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푸른 끈이 새벽바람에 가만히 흔들렸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새색 씨가 짠 그물 무더기가 또 늘었지요. 마당에는 그물새 무더기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도순이 짠 그물도 한 무더기 있었지요. 도순의 매듭은 새색 씨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처음보다 훨씬 단단해졌지요. 어느 날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마당 밖에서 큰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요. 두툼한 그림자 하나가 어부집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줏빛 비단 두루마기에 검은 가시였지요. 황 대감이었습니다. 그 뒤로 검은 두루마기에 일꾼 2이 따라 들어왔지요. 황 대감의 처진 눈매가 마당을 훑었습니다. 그물새 무더기에 그의 눈이 한참 머물렀지요. 그의 두툼한 입가가 한쪽으로 비뚤어졌습니다. 이거. 최서방. 오랜만이요. 살림이 좀 펴졌는갑소. 부엌에서 죽을 끓이던 송씨가 굳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마당에 그물을 짜던 새색 씨는 가만히 고개만 숙였지요. 최서방이 굽은 등으로 비실비실 나왔습니다. 대감 마님, 어찌 누추한 곳까지 걸음을 하셨습니까? 그러게 말일세. 내 어찌 이 마당까지 발을 들였을꼬. 황 대감은 마당에 그물 한 폭을 한 손으로 들춰보았지요. 그의 굵은 손가락이 매듭의 결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처진 눈매가 가늘어졌지요. 이 매듭을 누가 짰소?
최서방은 침을 꿀꺽 삼켰지요. 그는 굽은 등을 더 굽혔습니다. 대감마님, 새 며느리가 짰사옵니다. 새 며느리라. 벙어리 처녀라 들었네. 황 대감은 마당에 새색시를 흘끗 보았지요. 새색시는 고개를 숙인 채 그물의 한 코를 잡고 있었습니다. 황 대감의 시선이 새색시의 손마디에 닿았지요. 그의 두툼한 입이 한순간 굳었습니다. 손이 야무지구나. 새 며느리야. 고개를 들어보아라. 최서방이 황급히 막아섰지요. 대감마님, 부끄럼 많은 처자라. 제 아비더러 저를 받으라 시키소서. 호. 그래. 황 대감은 곰방대를 입에 물었습니다. 일꾼 하나가 부싯돌로 불을 붙였지요. 굵은 연기 한 줄기가 황 대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최서방, 자네한테 한마디 할 게 있어 왔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 송포 바다는 내 바다일세. 자네도 알지? 황 대감의 음성은 낮았지요. 그러나 마당 전체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송 씨의 마른 손이 떨렸지요. 최서방은 굽은 등을 더 굽혔습니다. 예, 대감마님. 잘 알고 있사옵니다. 이 송포 어부들 다 내 금을 빌려 잡는데 자네 집 하나만 내 그늘 받기요. 30년이나 그래 왔지. 황 대감의 처진 눈이 최서방을 위에서 아래로 훑었지요. 최서방의 굽은 등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 그동안 자네 집 가난해서 봐줬네. 잡은 게 없어 그늘에 들 게 없으니. 그런데 말이오. 황 대감은 마당에 그물 무더기를 다시 한번 흘끗 보았지요. 자네 집이 이제는 다르군. 새 며느리가 그물 한 폭, 두 폭이 아니라 무더기로 짰어. 이거 이제 자네 집이 송포 바다에 발을 들이겠어. 안 그렇소. 최서방은 입을 열지 못했지요. 그저 굽은 등으로 떨고만 있었습니다. 황 대감의 두툼한 손이 곰방대를 꽉 쥐었지요. 내 한 가지만 일러두겠네. 잘 들으오 최서방. 황 대감의 음성이 한순간 낮아졌지요. 마당의 늙은 똥개마저 짖지 못했습니다. 너희 집안이 내 바다에 그물 한 폭만 더 펼치는 날. 늙은 시아비부터 갯바위에 묶어두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 황 대감의 처진 눈이 최서방을 노려보았지요. 송 씨가 마당에 새색시 곁으로 와 새색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최서방의 굽은 등이 한순간 더 굽었지요. 그는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대감마님, 그런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우리 집은 그저 식구 죽이나 끓일 양으로 그물을 짜는 것이옵니다. 송포 바다에는 발을 들이지 않을 것이옵니다. 호. 그래. 황 대감은 곰방대를 한 번 더 빨았지요. 굵은 연기를 길게 뿜었습니다. 그러기를 바라네, 최서방. 이 송포 바다는 내 바다일세. 누구도 잊지 말지어다. 황 대감은 곰방대를 든 채 등을 돌렸지요. 일꾼 둘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황 대감의 자줏빛 두루마기가 마당을 나갔지요. 그 뒷모습이 어부츠. 담장 너머로 사라지자 송 씨의 입에서 숨이 새 나왔습니다. 여보, 어찌하면 좋소. 우리는 그저 죽을 끓이는 살림인데 황 대감이 어찌 우리한테 이러시오. 최서방은 굽은 등으로 마당 평상에 주저앉았지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못나서 그러오. 내가 송포에 들어와서 평생 가난하게 산 까닭이 있는데 오늘 그 까닭이 또 머리를 드는구려. 새색시는 마당에서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다시 그물의 한 코를 잡았지요. 그 손마디의 점 3개가 햇살에 가만히 빛났습니다. 저녁이었지요. 송 씨가 부엌에서 마른 가지를 손에 든 채 마당에 최서방을 보았습니다. 최서방은 평상에 앉아 갯바위 너머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송 씨는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보, 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최서방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그저 갯바위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송포 들어오기 전 한양에서 무슨 일을 하다 오셨는지 내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지요. 황 대감이 오늘 자네 예지를 두고 한마디 하신 듯한데 그게 무슨 예지리오? 최서방의 굽은 등이 한순간 더 굽었지요. 그는 두 손을 무릎에 모았습니다. 송씨, 묻지 마오. 내 평생 그 일을 입에 올린 적 없소. 이 늙은이가 무덤까지 가져갈 일이오. 송씨는 마른 손등으로 눈가를 한 번 닦았지요. 그리고 들고 있던 마른 가지를 가만히 평상 끝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내 30년을 당신과 살았소. 그 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도 안 물었지. 오늘도 안 묻겠소. 그저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구려. 최서방은 입을 다물었지요. 그의 굽은 등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송 씨가 그 등을 가만히 손으로 한번 두드렸지요.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최서방 혼자 남았지요.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새색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함을 가만히 열었지요. 함 안에는 어머니의 푸른 비단끈 한 가닥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어머니가 마지막에 쥐어주신 작은 종이 한 장이 있었지요. 종이에는 어머니가 직접 쓴 그물코 짜는 그림과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색 씨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가만히 폈지요.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가연아, 내 손에 박힌 점 3개는 한씨 가문의 표식이다. 내 아비는 옛적 어공 우두머리였느니라. 황가의 손에 모함을 당해 가문이 끊어졌다. 내 일생 입은 잠그고 손만 풀어라. 황가가 너를 알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지요. 새색시 가연은 종이를 가만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함에 다시 넣었지요. 그녀는 함 옆에 둔 새 그물 한 폭을 가만히 만졌습니다. 그 매듭이 단단했지요. 어머니. 가연은 입속으로만 처음 한마디를 했습니다. 평생 아무도 들은 적이 없는 그 목소리였지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가연이가 이 손을 풀어도 되겠지요. 황가의 위협을 듣고도 가만히 있다면 한씨 가문이 끝내 끊긴 것이 아니겠어요. 가연의 검은 눈동자가 등잔불 아래 또렷이 빛났지요. 그녀는 그물을 가만히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푸른 비단끈도 함께 안았지요. 새벽이었습니다. 도순이 잠에서 깨었지요. 가연이 곁에 없었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나갔지요. 마당에는 가연이 새 그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머니의 푸른 비단끈이 머리에 매여 있었지요. 부인, 새벽에 어디 가오? 가연은 도순을 향해 그물을 들어보였지요. 그리고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도순의 눈이 커졌지요. 바다에 가자는 거요? 새벽에.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함도 들려 있었습니다. 함 안에는 어머니가 가르쳐 준 미끼 배합이 들어 있었지요.
도수는 한참을 가만히 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굵은 손으로 가연의 손을 잡았지요. 부인, 어제 황 대감 말씀 들었지. 우리가 송포 바다에 그물 한 폭만 더 펼치면 아버지가 갯바위에 묶인다 했소. 가연은 도순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를 가리켰지요. 도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가연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지요. 가만하나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부인 그 눈빛은 그저 새색시의 눈빛이 아니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요. 가연은 도순을 향해 가만히 두 손을 모았지요. 잘 부탁한다는 손짓이었습니다. 도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지요. 그의 굵은 손이 어구통의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다가 했습니다. 그는 갯바위 너머 어둑한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아버님이 갯바위에 묶이실까 두렵소. 내 어머니께서 다시는 죽 한 그릇 못 드실까 두렵소. 그러나 부인 그 눈빛을 보고 내가 어찌 물러서겠소. 도순의 굵은 목소리가 한순간 떨렸지요. 그는 길게 한숨을 한 번 쉬었습니다. 그리고 어구통을 어깨에 들어 올렸지요. 부인, 갑시다. 한번 가봅시다. 황대감 그 말 무서워 새벽바다도 못 나가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오. 두 사람은 어부집을 나섰지요. 가연이 머리에 맨 푸른 비단끈이 새벽바람에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갯바위 너머 동력 하늘이 막 붉어지고 있었지요. 그 붉은 하늘 아래 두 사람의 굽은 등과 가는 등이 나란히 갯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단단했지요. 갯바위 너머 동력 하늘이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도순과 가연은 송포의 가장 끝 갯바위까지 걸어왔지요. 그곳은 황대감내 어업장이 닿지 못하는 외진 자리였습니다. 갯바위 사이로 작은 어귀가 하나 있었지요. 거기에 작은 나무배 한 척이 매여 있었습니다. 최서방이 평생 타던 낡은 배였지요. 부인, 이 배 한 척이 우리 집 전부요. 이거 타고 한번 나가 봅시다.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도순이 배를 갯바위에서 풀었습니다. 가연이 새 그물 한 폭과 어머니의 미끼함을 들고 배에 올랐지요. 가연의 푸른 비단끈이 새벽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배가 송포만 안으로 천천히 나아갔지요. 가연은 미끼함을 가만히 열었습니다. 함 안에는 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5가지 어물을 잘게 다져 섞은 미끼가 들어 있었지요. 그 옆에 작은 종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일러주신 한 가지 비법이 적힌 종이었지요. 밤물 때 첫 새벽에 이 미끼를 그물 한 코마다 5알씩. 동력 하늘이 붉어지기 전에 그물을 내려라. 고기는 거짓을 모른다. 정성이 정성을 부른다. 가연은 어머니 말씀대로 했지요. 그녀는 그물 한 코마다 미끼 5알씩을 박았습니다. 도순이 그 모습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지요. 부인, 그 미끼 1알씩이면 안 돼요? 한 코에 5알씩이면 미끼가 다 떨어지요. 가연은 그저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그녀는 한 코 한 코에 5알씩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도순에게 손짓했지요. 그물을 내리자는 손짓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그물을 바다에 내렸지요. 동력 하늘이 막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식경이 지났지요. 도순이 그물을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어찌나 무거운지요. 도순 혼자서는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 도와주오. 어찌 이리 무겁소.
가연이 함께 그물을 잡았지요. 두 사람이 힘을 합쳐도 그물은 쉽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물줄이 두 사람의 손바닥에 깊은 자국을 남겼지요. 도순의 굵은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흘렀습니다. 가연의 가는 손도 떨렸지요. 두 사람은 발에 힘을 주고 한참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물이 한자 한자 천천히 배 위로 올라왔지요. 그 그물 안에서 은빛 비늘이 햇살에 번뜩였습니다. 도순의 입이 더 크게 벌어졌지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오? 부인, 이게 다 고기란 말이오? 그물 안에는 은빛 도미와 큰 농어가 가득했지요. 그날 한 그물의 만선이었습니다. 도순이 그물을 배 안에 쏟아부었지요. 배의 바닥이 은빛 비늘로 가득 찼습니다. 도순은 굵은 손으로 자기 머리를 한번 짚었지요. 부인, 부인 이거 어찌 된 일이오? 내 송포에서 평생 어부일했어도 이런 만선은 처음이오. 가연은 도순을 향해 가만히 미소만 지었지요. 그녀의 손마디 점 3개가 햇살에 더 또렷이 빛났습니다. 두 사람이 배를 끌고 갯바위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갯바위 위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른 몸에 흰 수염 그리고 검은 가시였지요. 노인의 손에는 낡은 낚싯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도순과 가연의 배를 보더니 천천히 일어났지요. 이게 누군가? 최서방네 도순이 아닌가? 도순이 갯바위 위에 노인을 보고 고개를 숙였지요. 임영감 어르신,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은 무슨 평안이오? 이 늙은이가 무얼 평안하겠소? 임영감의 마른 눈이 배 안의 은빛 비늘을 보았지요. 그의 흰 수염이 살짝 떨렸습니다. 세상에, 이 만선이 누구 솜씨인가? 이런 만선은 내 송포에서 30년 만에 본다네. 도수는 부끄러운 듯 머리를 긁었지요. 임영감 어르신, 제 솜씨가 아니었고 제 처가 그물을 짜고 미끼를 박았습니다. 제 처는 벙어리라 말은 못하나 소는 야무지옵니다. 임영감의 마른 눈이 가연을 향했지요. 가연은 임영감을 향해 가만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임영감의 눈이 가연의 손마디에 박혔습니다. 작은 점 3개가 일렬로 박힌 손마디였지요. 임영감의 마른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 손은 임영감의 입이 그대로 굳었지요. 그의 얼굴이 한순간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갓을 꽉 쥐었지요. 이 손마디 점 3개는 이것은 한씨 가문의 도수는 임영감의 그 모습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요. 임영감 어르신, 어찌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임영감은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지요. 그러다 그는 굵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순이, 내 한 가지만 묻겠네. 자네 처, 친정이 어디라 했는가? 산골 외삼촌 댁이라 들었습니다. 외삼촌은 노씨라 하옵고. 노씨라. 임영감의 마른 손이 다시 한 번 떨렸지요. 그는 마른 입술을 한 번 다셨습니다. 도순이, 자네 처를 잠시 이 갯바위로 한 번만 데려오게. 내 한마디만 묻고 보내겠네. 도수는 갸웃했지요. 그러나 그는 가연의 손을 잡고 갯바위 위로 인도했습니다. 임영감은 가연 앞에 마른 손을 모았지요. 새댁, 내 한 가지만 묻겠소. 새댁의 어머니 함자가 노씨이옵소. 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임영감의 눈에 옅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새댁의 아버지 함자는 무어라 하셨소. 가연의 검은 눈동자가 흔들렸지요. 그러나 그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입은 잠그고 손만 풀어라. 가연은 임영감을 향해 가만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모른다는 답이었지요. 임영감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가연의 두 손을 자기 두 손으로 가만히 감쌌지요. 새댁, 네, 더 묻지 않겠소. 그저 새댁의 그 손이 무사하기만 빌겠소. 임영감은 갓을 깊이 눌러쓰고 갯바위 너머로 내려갔지요. 그의 굽은 등이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수는 가연을 보고 갸웃했지요. 부인, 임영감 어르신이 어찌 저러시오. 무엇을 물어보신 거요? 가연은 그저 고개만 가로저었지요. 그러나 그녀의 손이 가만히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이 다시 한번 귓가에 들렸지요. 두 사람은 어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송씨가 죽을 끓이다 말고 나왔지요. 그녀는 배 안의 은빛 비늘을 보고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세상의 도수나, 이게 다 무엇냐? 이게 다 고기란 말이냐? 어머니, 우리 부인이 잡았소. 한 식경만의 만선이요. 송씨는 마당의 새색시를 보고 마른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지요. 그녀는 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연의 손마디 점 3개가 송씨의 손바닥에 닿았지요. 송씨는 그 점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저 가만히 한참을 잡고 있었습니다. 새댁, 이 어미가 살아 무슨 복을 보겠소. 우리 도순이가 만선을 들고 온 모습을 다 보네. 최서방이 굽은 등으로 마당에 나왔지요. 그는 배 안의 비늘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연을 한 번 보고 굵은 한숨을 쉬었지요. 새댁, 오늘은 누구한테도 이 만선을 알리지 마라. 이 만선은 우리 집 식구만 먹을 양이다. 황 대감이 알면 큰일이 난다. 도수는 굵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아버님. 그리하겠습니다. 최서방은 마당 한 구석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의 굽은 등이 비늘 한 짐 앞에 더 굽었지요. 그는 입속으로만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이 만선의 솜씨는 분명 한 행수의 그 솜씨이거늘. 내 어찌 이 늙은 눈으로 또 그 솜씨를 보고 있단 말인가. 최서방의 마른 손이 떨렸지요. 그는 굽은 등으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가연만이 어물 곁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그녀의 손마디 점 3개가 햇살 아래 또렷이 빛났습니다. 같은 시각 갯바위 너머에서는 임영감이 자기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그는 한 손에 낡은 낚싯대를 들고 한 손으로는 갓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른 손이 자꾸만 떨렸지요. 그는 갯바위 한 모퉁이에 잠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갯바위 밑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한행수님 그 따님이 송포에 들어왔습니다. 임영감의 마른 눈에 굵은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요. 그는 갯바위 밑의 작은 돌을 가만히 한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 돌 밑에 그가 30년을 묻어둔 한 가지가 있었지요. 한행수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맡긴 한 통의 친필 편지였습니다. 한행수님, 이제 그날이 오는 것이옵니까? 이 늙은 종이 이 편지를 어찌 그 따님 손에 쥐어 드려야 할지요. 임영감은 갓을 깊이 눌러쓰고 갯바위에서 일어났지요. 그의 굽은 등이 새벽 안개를 헤치고
오두막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어부집 마당에 비늘 한 짐은 송포 마을의 코를 자극했지요. 점심 무렵 어부집 담장 너머로 마을 어부 셋이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최서방네 마당이 어찌 비린내가 나는고. 오늘 새벽에 누가 만선을 들고 왔다는데. 누가 그런 만선을? 최서방네 새색시라 하더이. 마을 어부 한 사람이 담장 너머로 마당을 흘끗 보았지요. 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도미와 농어 아닌가. 한 식경 만에 이만큼. 이 새색시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먼. 황 대감 어업장 5 식구가 사흘은 이래야 이만큼 잡지. 마을 어부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들도 곧 황 대감네 곳간 쪽을 흘끗 보고는 흩어졌습니다. 그 발걸음이 또 빠른 걸음이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연은 매일 새벽 도순과 함께 갯바위 너머로 나갔지요. 그리고 매번 만선이었습니다. 어물은 어부집 마당에 차곡차곡 쌓였지요. 송씨는 어물을 소금에 절였습니다. 도수는 가연이 짠 그물을 1폭, 2폭 더 늘렸지요. 어부집 마당이 그물과 어물로 가득해졌습니다. 소문은 송포를 넘어 인근 갯마을까지 퍼졌지요. 어느 날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어부집 마당으로 한 사람이 들어왔지요. 한양에서 내려온 큰 어물 상인이었습니다. 갓을 단정히 쓴 중년 사내였지요. 여기가 송포 최서방네가 맞소. 새 며느리가 어물을 잡는다는 그 집이 맞소. 도순이 굵은 손으로 머리를 긁었지요. 예, 그렇습니다요. 누구신지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양에서 어물 장사를 하는 박행수요. 송포 어물 솜씨가 좋다 하여 직접 보러 왔소. 박행수의 눈이 마당에 어물 더미와 그물 무더기를 훑었지요. 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다 이 집 어물이요? 이 그물이 다 이 집 솜씨란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요. 제 처가 잡고 짠 것이옵니다. 박행수는 어물 한 마리를 들어보았지요. 그 비늘의 결과 살의 두께를 한참 살폈습니다. 그의 손이 잠시 떨렸지요. 세상에, 이런 어물은 내 한양에서 평생 사본 적이 없소. 이 어물 한 짐을 다 내가 사가겠소. 값을 정하시오. 도수는 굵은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지요. 그는 박행수의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큰일이라는 것만 알았지요. 행수 어르신, 저는 값을 모르옵니다. 행수 어르신께서 정해 주시지요. 박행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는 허리춤에서 묵직한 돈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엽전을 도순 앞에 한 무더기 쏟아 놓았지요. 이 한 짐 값으로 이만큼이요. 앞으로도 잡는 대로 다 내가 사겠소. 부족하면 더 드릴 테니 그저 잡는 대로 모아만 두시오. 도순의 굵은 손이 떨렸지요. 그는 평생 그만한 엽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송씨가 마당에서 그 모습을 보고 마른 손등으로 입을 가렸지요. 최서방도 굽은 등으로 마당 한 구석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굵은 한숨이 또 새 나왔지요. 박행수는 어물 한 짐을 짐꾼들에게 지웠습니다. 그리고 도순에게 한마디 더 했지요. 한 가지만 묻겠소. 이 어물 잡는 자가 누구요? 제 처이옵니다. 행수 어르신 직접 뵙겠소. 아니, 됐소. 박행수는 가연 쪽을 흘끗 보았지요. 가연은 마당 한 구석에서 그물을 짜고 있었습니다. 박행수는
그녀의 손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손이 야무지구려. 이 어물 솜씨가 어디서 났는지 묻지 않겠소. 그저 잡는 대로 2달이고 3달이고 다 내가 사가리다. 박행수가 짐꾼들과 마당을 떠난 뒤였지요. 도수는 엽전 한 무더기 앞에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이게 다 우리 집 돈이요? 이게 정말 우리 집 돈이요? 송씨가 마당으로 내려와 엽전 한 잎을 들어보았지요. 그녀의 마른 손이 떨렸습니다. 도순아, 이 어미가 너 낳고 평생 처음 보는 엽전이로구나. 우리 도순이가 이만한 돈을 들고 오다니. 송씨의 마른 눈에 굵은 눈물이 떨어졌지요. 가연이 그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연이 송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송씨는 가연의 손을 마른 손등에 가만히 댔습니다. 새댁, 이 어미가 새댁 덕에 사람 노릇한다오. 이 늙은 어미가 새댁 덕에. 다음 날부터 어부집은 사람으로 북적였지요. 마을 어부들이 1사람 2사람 가연을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머리를 긁으며 들어왔지요. 새댁한테 한마디만 청합시다. 우리한테도 그 매듭법 좀 가르쳐 주. 우리도 그 미끼 좀 알려주. 우리는 황대감내 그늘에 들어있어도 식구 먹일 양이 안 돼요. 마을 어부들은 마당에 한 줄로 무릎을 꿇었지요. 가연은 도순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도순은 가연을 향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부인, 가르쳐 주오. 우리 마을 어부들도 먹고 살아야 하잖소. 가연은 마을 어부들 앞에 그물 한 폭을 들고 앉았지요. 그녀는 손짓으로 매듭 짓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코 한 코였지요. 마을 어부들은 가연의 손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의 굵은 손이 어색하게 따라 움직였지요. 이렇게 감고 또 이렇게 끼우고 한 번 더 감고 이거 보소. 내 한 코 짰소. 마을 어부 한 사람이 자기 그물 한 코를 보고 환하게 웃었지요. 다른 어부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마당이 한참 만에 웃음으로 가득 찼지요. 소문은 점점 더 멀리 퍼졌습니다. 박행수가 송포 어물을 한양 어물시장에 풀자 한양 사람들이 줄을 섰지요. 그 어물 맛이 어찌나 좋은지 한양에서 평생 어물 먹은 사람도 처음 보는 맛이었습니다. 이 어물 어디서 났소? 송포라는 갯마을이라 하더이. 그 갯마을 어부가 누구요? 한 새색시가 잡는다 하더이. 어물 한 짐의 값이 자꾸만 올랐지요. 박행수는 그 어물을 한양관아의 한 벼슬아치에게 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벼슬아치가 맛을 보고 또 놀랐지요. 그는 그 어물을 임금님께 진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어물의 솜씨는 예사 솜씨가 아니다. 이는 옛 어공의 솜씨가 아닌가. 임금님께 진상해 어공 가문이 살아있는지 알아보자. 한양 궁궐의 수라관이었지요. 그 어물이 수라상에 오르기 전 어공방 관리가 먼저 살폈습니다. 어공방 관리는 옛 어공 가문 일을 잘 아는 늙은 신하였지요. 그가 어물 한 마리의 매듭 흔적과 비늘 결을 보고 한순간 굳었습니다. 이 솜씨는 옛 한행수의 그 솜씨가 아닌가. 옛 한씨 가문이 끊겼다는데 이 솜씨가 어찌. 어공방 관리는 그 어물을 그대로 임금님께 진상했지요. 임금님이 그 맛을 보고 한참을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공방 관리에게 물으셨지요. 이 어물의 출처가 어디인가? 이 솜씨가 정녕 옛 어공의 솜씨라 했는가? 어공방 관리가 머리를 깊이 조아렸지요. 예, 전하.
충청도 송포의 한 새색시 솜씨라 하옵니다. 옛 한 행수의 솜씨로 사료되옵니다. 한씨 가문이 다시 살아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사옵니다. 임금님은 한참을 가만히 계셨지요. 그리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송포에 새 사또를 보내라. 그 갯마을 어물리를 자세히 알아오게 하라. 한 새색시의 출신을 그저 조용히 알아오게 하라. 신하는 깊이 머리를 조아렸지요. 그날로 송포에는 새 사또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또의 이름은 오정수였지요. 45의 젊은 관리였습니다. 송포 어물의 사연을 조용히 알아보러 오는 길이었지요. 같은 시각 황 대감네 사랑채에서는 황 대감이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습니다. 일꾼 둘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이놈들 어찌 된 일이냐. 송포 최서방네 새색시 어물이 한양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는 거냐? 송포 어물 일을 알아보러 새 사또가 부임한다는 거냐? 예, 대감마님. 그러하옵니다요. 한양박 행수가 그 어물을 사또에게 진상에 임금님께 올린 것이옵니다. 황 대감의 처진 눈매가 한순간 시뻘개졌지요. 그의 두툼한 입이 비뚤어졌습니다. 이놈들, 내 그 영감 우리 어업장 그늘에 안들기에 봐 주었거늘. 이제 그 영감 며느리가 임금님 수라상까지 손을 뻗었단 말이냐. 내 그 새색시 정체를 반드시 알아내고 말리라. 가서 알아보아라. 그 새색시 손마디에 점 3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황 대감은 곰방대를 한 번 더 빨았지요. 그의 처진 눈에서 옛 기억이 또 가물거렸습니다. 30년 전 한양의 어공방에서 그가 한 사내를 모함하던 그날의 기억이었지요. 한 행수. 내 그 사내의 손마디에도 점 3개가 있었지. 그것이 한씨 가문의 표식이라 했어. 그 표식이 어찌 송포의 새색시 손에. 황 대감의 곰방대 굵은 연기가 사랑채 천장을 가득 메웠지요. 그의 처진 눈매가 더 가늘어졌습니다. 이놈들, 내 그 새색시를 반드시 끊어놓고 말리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며칠 뒤였습니다. 산골 외삼촌 노삼복의 오두막에 두툼한 그림자 하나가 들었지요. 자줏빛 두루마기의 검은 갓을 쓴 사내였습니다. 황 대감이었지요. 일꾼 둘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노삼복은 마른 손으로 약초를 다듬다 굳었지요. 그는 황 대감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줏빛 두루마기와 옥대 그리고 옥반지를 보고 짐작했지요. 누구신지요? 무슨 일로 이 산골까지 걸음을 하셨는지요? 내가 황가일세. 송포의 황 대감일세. 노삼복의 마른 손이 한순간 떨렸지요. 그러나 그는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송포에서 산골까지 어찌 걸음을 하셨습니까? 늙은이가 약초나 다듬을 뿐이옵니다. 황 대감은 마루에 걸터 앉았지요. 그는 곰방대를 빨았습니다. 굵은 연기를 길게 뿜었지요. 노 영감, 한 가지만 물읍시다. 영감 누이가 누구한테 시집갔소? 노삼복의 가슴이 한순간 쿵 내려앉았지요. 그러나 그는 굵은 한숨을 한 번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입술을 다셨지요. 제 누이는 일찍 죽었사옵니다. 한 평민한테 시집갔다 일찍 청상으로 죽었사옵니다. 그뿐이옵니다. 그뿐이라. 노 영감, 시침이 떼지 마오. 황 대감의 처진 눈매가 가늘어졌지요. 그는 곰방대를 가만히 노삼복 앞에 댔습니다. 네, 다 알고 왔소.
영감 누이가 한가에 시집 갔다는 거. 그 한가가 옛 어공 우두머리였다는 거. 그리고 영감이 그 누이의 딸을 키웠다는 거. 노삼복의 마른 손이 떨렸지요. 그는 마른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대감,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사옵니다. 제 누이는 그저 평민이었사옵니다. 호, 그래. 황 대감은 곰방대를 한 번 더 빨았지요. 그리고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 영감, 내 한마디만 더 합시다. 그 따님이 송포에서 어물 일을 더하면 영감 목숨도 따님 목숨도 둘 다 위험하오. 영감이 송포로 가서 따님을 데리고 산골로 돌아오시오. 그리하면 내 영감 일가 살려드리겠소. 노삼복의 마른 눈에 굵은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요. 그러나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대감, 제 누이는 평민이었사옵니다. 그 딸도 평민이옵니다. 송포의 그 새색시도 그저 가난한 새색시이옵니다. 제가 송포에 갈 일이 없사옵니다. 황 대감의 처진 눈매가 한순간 시뻘개졌지요. 그는 곰방대를 노삼복 앞마루에 탁 내려쳤습니다. 곰방대의 굵은 머리가 부러졌지요. 이 늙은이가 끝까지 시치미를 떼는구나. 이놈들 가서 알아오너라. 이 늙은이의 누이 무덤이 어디인지, 그 누이가 한가에 시집 갔다는 증좌가 있는지. 황 대감은 일꾼 둘에게 손을 휘저었지요. 일꾼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오두막을 나갔습니다. 황 대감의 두툼한 손이 노삼복의 마른 어깨를 한 번 짚었지요. 노 영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합시다. 내 손에 그 새색시 손마디 점 3개를 끊을 칼이 있소. 영감이 입을 열지 않으면 그 새색시 손이 먼저 끊기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시오. 황 대감은 갓을 깊이 눌러쓰고 오두막을 나갔지요. 노삼복은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의 굵은 눈물이 마루 한 구석에 떨어졌지요. 누이야, 이 늙은 오라비가 어찌해야 좋으냐. 내 유언을 지키면 가연히 손이 끊기고, 내 유언을 어기면 가연히 신분이 드러나니. 누이야. 노삼복의 흐느낌이 산골 오두막에 가만히 울렸지요. 같은 시각 송포의 어부집이었습니다. 가연은 마당에서 그물을 짜고 있었지요. 최서방이 굽은 등으로 마당에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굳어 있었지요. 세댁, 오늘 밤은 어물 광문을 잘 잠그도록 해라. 내 송포 마을에 소문 하나가 돈다는 걸 들었어. 무슨 소문이옵니까, 아버님? 도순이 마당으로 나왔지요. 최서방은 굽은 등을 더 굽혔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집 어물을 노린다는 소문이다. 황 대감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오늘 밤 도순이 내가 어물광 앞에서 밤을 새우거라. 도순이 굵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아버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수는 어물광 앞에 마른 가지를 깔고 앉았지요. 그러나 그가 잠시 졸은 사이였습니다. 마당으로 검은 그림자 셋이 들었지요. 그림자들의 어깨에는 묵직한 어물 자루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집 어물광의 문을 살짝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들고 온 어물 자루를 어부집 어물 옆에 슬쩍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연이 잡은 어물 옆에 황 대감내 어물이 슬쩍 섞이는 일이었지요. 그림자들은 그 어물 자루 옆에 한 가지를 놓고 어물광을 나갔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힌 한 통의 문서였지요. 그 문서는 황 대감내 어업장 어물 진상품 명세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연이 황 대감내 진상품 어물을 훔쳐와 자기 어물광에 섞어 둔 것처럼 만든 누명이었지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송포관하에서 사또의 명을 받은 포졸 5이 어부집집 마당에 들이닥쳤지요. 그들은 어부집 어물광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 황대감내 진상품 명세서와 일치하는 어물 한 짐이 가연의 어물과 섞여 있었지요. 그 옆에 명세서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포졸들의 얼굴이 굳었지요. 이게 무엇냐? 황대감내 진상품 어물이 어찌 이 댁 어물광에 들어있느냐? 도순이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뛰어나왔지요. 그는 어물광 안에 어물 더미를 보고 입을 벌렸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누가 이 어물을 우리 광에? 포졸 우두머리가 굵은 소리로 외쳤지요. 이 댁 새색시 이리 나오라. 황 대감내 어물을 훔친 죄로 관하로 가야 한다. 송씨가 마른 손등으로 입을 가렸지요. 그녀는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포졸 어르신, 우리 새댁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사옵니다. 우리 새댁이 평생 손에 흙 한 줌 안 묻히고 살아온 처자옵니다. 부디 살펴 주옵소서. 포졸 우두머리는 굵게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부인, 이 광 안의 어물이 황 대감내 명세서와 일치하오. 이는 명백한 도둑질이오. 새색시를 관하로 끌고 가야 하오. 가연은 마당의 어물 더미를 한 번 보고 마당의 가족들을 한 번 보았지요.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가만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당에 무릎을 꿇었지요. 그리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가겠다는 손짓이었지요. 송씨가 가연의 어깨를 잡고 흐느꼈습니다. 새댁, 새댁. 이 어미가 새댁을 못 지켜드렸구려. 도순이 마당에 그대로 무너졌지요. 최서방의 굽은 등이 한순간 더 굽었습니다. 가연은 포졸 5에게 끌려 관하로 갔지요. 송포 관하에 옥에 그녀가 갇혔습니다. 옥은 어둡고 차가웠지요. 작은 창 하나로 갯바위 너머의 푸른 바다 한 조각이 보였습니다. 가연은 옥의 바닥에 앉아 그 바다를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같은 시각 어부집 마당에서는 시댁 식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송씨는 마른 손등으로 눈가를 가리고 있었지요. 도수는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굽은 등으로 갯바위 너머만 바라보았지요. 내가 잘못이오. 내가 평생 그 일을 입에 안 올리고 살았어야 했는데 새 며느리한테까지 그 화가 미치는구려. 최서방의 굵은 한숨이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송씨는 그 굽은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여보, 무슨 말씀이오? 새댁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니오, 송씨. 이 일은 내 예지일 때문이오. 내가 송씨한테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소. 최서방은 굽은 등으로 평상에 앉았지요. 그는 굵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지요. 그러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송씨, 내 옛적에 한양 어공방에서 어공일을 했었소. 한행수님 밑에서 송씨의 마른 눈이 한순간 커졌지요.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씀이오? 그러니까 우리 새댁이 그 한행수님의 따님이라는 거요. 최서방은 굽은 등으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의 굵은 눈에 옅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송씨,
새댁 손마디에 점 3개. 그것이 한씨 가문 어공의 표식이요. 내 손에도 한때 그 표식이 있었소. 그러나 내 도망쳐 송포 들어올 때 그 표식을 칼로 도려냈소. 송 씨는 마른 손등으로 굵은 눈물을 한참 닦았지요. 그녀는 천천히 갯바위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어찌해야 좋겠소? 우리 새댁을 살리려면 어찌해야 좋겠소? 같은 시각 갯바위 너머에 임영감 오두막이었지요. 임영감은 갯바위 밑에서 작은 돌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돌 밑에는 30년을 묻어둔 한 통의 친필 편지가 있었지요. 임영감은 그 편지를 두 손으로 가만히 들었습니다. 한행수님, 오늘이 그날이 옵니다. 이 늙은 종이 마지막 사명을 마치겠나이다. 임영감의 마른 눈에 굵은 눈물이 떨어졌지요.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갯바위 너머로 내려갔습니다. 송포 관아의 옥 쪽으로 향하는 길이었지요. 같은 새벽이었습니다. 산골 노삼복의 오두막에서도 한 사람이 길을 나섰지요. 노삼복은 마른 손으로 집신끈을 동여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굵은 눈물 자국으로 부어 있었지요. 어젯밤 송포에서 산골을 지나던 한 길손한테서 가연이 옥에 갇혔다는 소문을 들은 까닭이었습니다. 노삼복은 마른 손으로 자기 가슴을 한번 쳤지요. 가연아, 이 늙은 오라비가 너를 살리러 간다. 내 어미한테 약속한 그 유언을 깨어서라도 오늘은 너를 살려야겠다. 노삼복은 집신을 단단히 묶고 오두막을 나섰지요. 그의 굽은 등이 산골 새벽길로 사라졌습니다. 송포 관아 쪽으로 향하는 길이었지요. 송포 관아의 옥은 차가웠습니다. 가연은 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작은 창으로 갯바위 너머 푸른 바다 한 조각이 보였습니다. 가연의 손에는 어머니의 푸른 비단끈이 들려 있었지요. 그녀는 그 끈을 두 손으로 가만히 쥐었습니다. 어머니. 가연은 평생 두 번째로 입을 열었지요. 그러나 입속으로만 한 마디였습니다. 어머니. 가연이가 어찌해야 좋겠어요. 입은 잠그라 하셨는데 입을 잠그면 어머니의 가문도 끊기고 입을 잠그면 시아버님도 시어머님도 도순 서방도 모두 위태로워져요. 가연의 검은 눈에 굵은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요. 푸른 비단끈에 그 눈물이 스며들었습니다. 가연은 옥의 작은 창 너머 바다를 한참 바라보았지요.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연이가 입을 열려고 해요. 평생 잠가둔 그 입을 한 번만 열려고 해요. 한 번만 열어 어머니의 가문을 되찾고 한 번만 열어 시댁의 식구를 살리려 해요. 어머니, 가연이를 용서해 주세요. 가연은 푸른 비단끈을 가슴에 안았지요. 그 끈에 어머니의 한숨이 묻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만히 들썩였지요. 같은 시각 옥 밖에서는 임영감이 옥졸 앞에 마른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옥졸 나리. 이 늙은이가 옥의 새색시한테 한마디만 전하고자 하옵니다. 잠시만 면회를 청하옵니다. 옥졸은 임영감을 갸웃이 보았지요. 그러나 임영감의 마른 손에 작은 엽전 한 잎이 들려 있었습니다. 옥졸은 그 엽전을 받고 굵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잠시만요. 노 어르신. 옥문 앞까지만 들어가시오. 임영감은 옥문 앞으로 가만히 다가갔지요. 그는 마른 손으로 옥문 사이로 한 통의 친필 편지를 가만히 밀어 넣었습니다. 새댁, 내 한 가지를 드리오. 이것은 새댁의 아버님 한행수님께서 30년 전
이 늙은 종한테 맡기신 한 통의 편지요. 갯바위 밑에 묻어둔 지 30년이요. 오늘이 세댁한테 이 편지를 드리는 그날이요. 가연은 오간에서 그 편지를 두 손으로 받았지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의 겉봉에는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그 글씨가 있었지요. 옛 어공 우두머리 한씨 가문 어른의 친필이었습니다. 임영감 어르신, 가연이가 어찌 이 은혜를 갚사오리까. 가연은 오간에서 처음으로 임영감 앞에서 입을 열었지요. 가만한 한마디였습니다. 임영감의 마른 눈에 굵은 눈물이 또 떨어졌지요. 세댁이 입을 여시는구려. 한행수님의 따님이 평생 잠가둔 그 입을 여시는구려. 이 늙은 종이 오늘로 한행수님 사명을 다 마쳤소. 임영감은 갓을 깊이 눌러쓰고 옥 밖으로 나갔지요. 그러나 그는 곧장 송포 관아의 사또 앞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한양에서 새로 부임한 사또 오정수가 그날로 송포에 닿아 있었지요. 사또 오정수는 45세 점잖은 관리였습니다. 임금님의 명을 받고 송포 어물리를 조용히 알아보러 온 분이었지요. 그가 부임 첫날 마주한 것이 송포관아 옥에 갇힌 한 새색시 일이었습니다. 사또는 그 일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았지요. 임영감이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나리. 이 늙은 종이 사또 나리께 한마디 청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오 노인? 송포관아 옥의 새색시 일이옵니다. 그 새색시는 도둑이 아니옵니다. 그 새색시는 옛 한행수님의 따님이옵니다. 사또의 점잖은 얼굴이 한순간 굳었지요. 옛 한행수님이라. 옛 어공 우두머리 한백겸 행수님 말이오? 예, 사또 나리. 그분이옵니다. 그분의 따님이 어찌 송포에 계신단 말이오. 그것은 옛적에 한행수님께서 모함을 당해 가문이 끊기실 때 부인께서 임신한 채 외가로 도피하셨기 때문이옵니다. 그 부인께서 그 따님을 낳으셨고 그 따님이 이번에 송포 어부집에 시집을 왔사옵니다. 증좌가 있소 노인? 예, 사또 나리. 임영감은 가슴에서 한 통의 친필 편지를 꺼냈지요. 사또 앞에 두 손으로 올렸습니다. 사또는 그 편지를 받아 펴보았지요. 그의 점잖은 얼굴이 한순간 굳었습니다. 이 글씨는 분명 한행수의 친필이요. 이 편지에 무엇이라 적혀 있소? 사또는 편지를 펴 읽었지요. 그 안에는 한행수가 모함을 당하던 그날의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함자가 누구인지도 명시되어 있었지요. 그 모함자는 다름 아닌 송포의 황대감이었습니다. 한행수가 어공우두머리였을 때 부행수였던 황기수가 비법서 일부를 훔치고 모함을 꾸민 자였지요. 사또의 눈이 한순간 시뻘개졌습니다. 황대감이 옛 한행수의 부행수 황기수였단 말이오? 황기수가 한행수를 모함해 가문을 끊었단 말이오? 예, 사또 나리. 그러하옵니다. 사또는 즉시 명을 내렸지요. 송포관아 옥의 새색시를 이리 데려오라. 그리고 송포의 황대감도 이리 잡아오라. 오늘 이 자리에서 송포 어물일의 진상을 가리겠다. 포졸들이 명을 받고 흩어졌지요. 한 식경 뒤 송포 관아의 마당에는 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사또 오정수가 마당 위 평상에 앉았지요. 마당의 한쪽에는 가연이 옥에서 끌려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황대감이 굵은 손을 마주잡고 무릎을 꿇었지요. 어부집의 시아버지, 최서방과 시어머니 송씨, 그리고
도순도 마당에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영감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산골에서 새벽길을 걸어 송포에 닿은 외삼촌 노삼복도 마당에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집시는 새벽길의 흙과 이슬에 흠뻑 젖어 있었지요. 송포의 마을 어부들도 마당 너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또 오정수가 굵은 음성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송포관아의 마당에서 한 가지 진상을 가리겠다. 먼저 황 대감에게 묻겠소. 송포 어부집 새색시의 도둑질이 무어요? 황 대감은 처진 눈매로 사또를 흘끗 보았지요. 그는 굵은 음성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나리, 그 새색시가 우리 어업장 어물 한 짐을 훔쳤사옵니다. 진상품 명세서가 그 댁마당에서 발견되었사옵니다. 명백한 도둑질이옵니다. 사또는 굵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가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새색시에게 묻겠소. 황 대감의 말이 사실이요? 가연은 가만히 사또를 올려다보았지요.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가만했습니다. 마당이 한순간 정적에 잠겼지요. 마을 어부들도 시댁 식구들도 외삼촌도 임영감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가연의 양손이 천천히 마당의 흘 위에 모아졌지요. 그녀의 입가가 가만히 떨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열어본 적이 없는 그 입이었지요. 한참이 흘렀습니다. 가연의 입가가 또 한 번 떨렸지요. 그리고 마침내 입이 가만히 벌어졌습니다. 가연의 입에서 첫 음이 새 나왔지요. 그 음은 평생 잠가 두었던 자리에서 처음 나오는 음이라 살짝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떨리는 첫 뒤로 또렷한 한마디가 이어졌지요. 사또 나리, 소녀가 옛 한백겸의 딸이옵니다. 마당이 한순간 얼어붙었지요. 황 대감의 처진 눈이 한순간 시뻘개졌습니다. 최서방의 굽은 등이 그 자리에서 굳었지요. 송씨가 마른 손등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도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짚었지요. 외삼촌 노삼복의 마른 눈에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가연은 마당의 모두를 한 번씩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다시 사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소녀는 어머니의 유언으로 평생 입을 잠그고 살았사옵니다. 오늘 한번 그 입을 열어 한시 가문의 진상을 말씀드리고자 하옵니다. 가연은 가슴에서 어머니의 푸른 비단끈을 꺼냈지요. 그리고 머리에 단정한 은비녀를 가만히 빼서 마당에 놓았습니다. 이 푸른 비단끈은 어머니의 유품이옵니다. 이 은비녀도 어머니의 유품이옵니다. 그리고 소녀의 손마디에 박힌 점 3개는 한시 가문 어공의 표식이옵니다. 마지막으로 소녀가 짠 그물의 매듭과 소녀가 박은 미끼의 배합은 옛 한시 가문 비법서의 그것이옵니다. 사또는 점잖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는 임영감이 올린 편지를 마당에 펴 놓았습니다. 이 편지에 옛 한 행수의 친필이 있다. 그리고 한 행수의 비법서 한 줄이 적혀 있다. 그 한 줄은 반물대 미끼 배합 한 줄이다. 황 대감. 황 대감이 가지고 있는 한시 가문 비법서 사본을 이 자리에 가져오라. 황 대감의 처진 눈매가 한순간 떨렸지요. 그러나 그는 두툼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이 어찌 한시 가문 비법서를 가지고 있단 말씀이옵니까? 그것은 옛적의 일이옵니다. 호. 그래. 사또는 굵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포졸들이 황 대감네 사랑채로 향했지요. 한 식경 뒤 포졸들이 한 권의 낡은 비법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사또는 그 비법서를 마당에 펴놓았지요. 그리고 한행수의 친필 편지에 비법 한 줄과 황 대감 비법서에 그 자리를 대조해 보았습니다. 황 대감 비법서의 그 자리에는 한 줄이 비어 있었지요. 반물대 미끼 배합의 한 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대감이 옛적에 한씨 가문 비법서를 훔칠 때 그 한 줄을 미처 베끼지 못한 것이었지요. 한행수가 일부러 그 한 줄을 비워 둔 사본을 황 대감에게 흘린 것이었습니다. 사또의 굵은 음성이 마당에 울렸지요. 황기수, 내가 옛 어공방 부행수 황기수가 맞느냐? 내가 한행수의 비법서 한 부분을 훔치고 한행수를 모함해 가문을 끄는 자가 맞느냐? 황 대감의 처진 눈매가 한순간 더 시뻘개졌지요. 그러나 그는 두툼한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사또 나리, 누명이옵니다. 이 노인이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씀이옵니까? 이때 최서방이 구분 등을 일으켰지요. 그는 마당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이 옛 한행수 휘하의 어부였사옵니다. 소인의 이름은 최영달이옵니다. 옛적의 한행수 휘하 청년 어부였사옵니다. 황 대감 황기수가 한행수를 모함하던 그날을 소인이 직접 보았사옵니다. 최서방은 구분 등으로 자기 손바닥을 펴 보였지요. 손바닥 한가운데 깊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 흉터는 소인이 한씨 가문 표식을 칼로 도려낸 자리이옵니다. 소인이 황대감을 피해 송포로 도망쳐 올 때의 일이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소인이 옛 한행수에 휘하였음을 밝히옵니다. 마당 너머의 송포마을 어부들의 입이 떡 벌어졌지요. 황대감의 두툼한 입이 한순간 굳었습니다. 사또는 굵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황기수, 옛 어공방 부행수가 맞느냐? 한행수를 모함한 자가 맞느냐? 황대감의 처진 눈이 한순간 시뻘개졌지요. 그러나 그는 두툼한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사또 나리, 옛적에 어공방 부행수였던 것은 맞사옵니다. 그러나 한행수를 모함했다는 것은 누명이옵니다. 이 편지 한 통이 어찌 그토록 큰 죄의 증좌가 되겠사옵니까? 사또는 굵게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그는 한행수의 친필 편지와 황 대감의 비법서를 마당 한가운데 펴 놓았습니다. 황기수, 이 편지에 적힌 비법 한 줄을 보아라. 그리고 내 비법서의 그 자리를 보아라. 두 자리가 어찌 들어맞느냐? 황 대감은 마당의 두 책장을 흘끗보았지요. 그의 굵은 손이 떨렸습니다. 비법서의 그 자리는 분명 한 줄이 비어 있었지요. 한행수의 편지에는 그 한 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황 대감은 두툼한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이 비어있는 한 줄은 누군가 일부러 비워 둔 것이옵니다. 소인은 그저 옛 행수의 사본 한 부를 우연히 얻었을 뿐이옵니다. 황 대감은 발뺌을 거듭했지요.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무릎 꿇고 있던 그의 일꾼 하나가 머리를 들었지요. 검은 두루마기의 중년 사내였습니다. 대감 마님, 소인이 더는 견딜 수 없사옵니다. 일꾼이 마당으로 기어 나왔지요. 그는 사또 앞에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이 대감 마님 곁에서 30년을 모셨사옵니다. 대감 마님께서 옛적에 한행수님 비법서 일부를 훔치셨다는 것을 소인이 보았사옵니다. 한행수님을 어공방 모함으로 끊어놓은 일도 소인이 모두 알고 있사옵니다. 이번 송포 어부집 누명도 소인이 대감 마님 명을 받아 꾸민 일이옵니다. 소인의 죄도 마땅히 함께 다스려 주시옵소서.
황 대감의 처진 눈이 한순간 시뻘개졌지요. 그는 굵은 손으로 일꾼의 어깨를 내려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포졸이 황 대감의 두 팔을 붙잡았지요. 황 대감은 마당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의 자줏빛 두루마기가 클바닥에 끌렸지요. 황 대감은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길게 한숨을 쉬었지요. 그는 굵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또나리. 소인이 죄를 청하옵니다. 옛적의 소인이 한 행수의 비법서 일부를 훔쳤사옵니다. 그리고 한 행수를 모함했사옵니다. 한씨 가문을 끄는 자가 소인이옵니다. 부디 죽여 주시옵소서. 사또의 굵은 음성이 마당에 울렸지요. 황기수를 옥에 가두라. 한씨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라. 한 행수의 따님 한가연을 옛 어공 가문의 후예로 인정하라. 송포 어물을 옛 어공 진상품으로 부활시키라. 이 모든 일을 임금님께 즉시 알리라. 포졸들이 황 대감을 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의 자줏빛 두루마기가 옥 안으로 사라졌지요. 황 대감의 입에서 마지막 신음이 새 나왔습니다. 한 행수님, 이 늙은이가 30년 만에 자네한테 묻기는구려. 마당의 가연은 사또에게 깊이 절을 올렸지요. 그녀의 머리가 마당의 흙에 닿았습니다. 그녀의 검은 눈에서 굵은 눈물이 끊임없이 떨어졌지요. 시아버지 최서방이 마당에서 가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댁. 이 늙은이가 세댁을 옛 한 행수님의 따님으로 모실 줄 미처 몰랐소. 오늘부터 세댁을 한씨 가문의 따님으로 받들겠소. 가연은 시아버지의 굽은 등을 가만히 손으로 잡았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시아버지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가연이를 평생 며느리로 받아 주옵소서. 가연이의 가문이 아버님의 그 손으로 살아났사옵니다. 시아버지의 굽은 등이 가만히 떨렸지요. 송씨가 두 사람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순도 마당에 무릎을 꿇었지요. 외삼촌 노삼복도 가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임영감도 마당의 한자리에 무릎을 꿇었지요. 송포관아 마당의 한씨 가문의 명예가 그날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송포 어부집은 송어업의 명가가 되었지요. 가연이 짠 그물과 가연이 박은 미끼로 잡는 송포 어물은 한양 임금님의 수라상에 매달 올랐습니다. 시아버지 최서방의 굽은 등이 다시 펴졌지요. 시어머니 송씨의 마른 몸에는 살이 붙었습니다. 도수는 송포 어업장의 우두머리가 되었지요. 외삼촌 노삼복도 송포로 내려와 어부집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임영감도 자주 어부집 마당에 들렀지요. 그는 마당에 그물 한 폭을 만지며 한참 가만히 있곤 했습니다. 마을의 처녀들이 매일 어부집집 마당으로 와서 가연에게 그물 짜는 법을 배웠지요. 가연은 마당에 새 그물 한 폭을 펴놓고 처녀들에게 한 코 한 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연은 처녀들에게 한마디를 가만히 일러주었지요. 바다는 거짓을 모르네. 그물 한 코의 정성이 한 마리 고기를 부르는 게야. 옛 시아버지 최서방이 가연에게 했던 그 한마디였지요. 가연은 그 한마디를 평생 가슴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처녀들에게도 그 한마디를 가만히 전수했지요. 송포 갯마을의 푸른 바다 위로 어부집의 새 그물이 매일 새벽 펼쳐졌습니다. 그 그물 한 코 한 코마다 한씩 가문 어공의 정성이 어려 있었지요. 그리고 그 그물을 짜는 새색시의 손마디에는 한씩 가문 어공의 표식점 새 개가 햇살 아래 또렷이 빛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난한 어부집에
시집온 벙어리 새색시가 어머니의 유언으로 평생 입을 잠그고 살다 마지막에 그 입을 열어 가문의 명예를 되살린 사연. 한 코 한 코의 정성이 한 마리 고기를 부른다는 옛 어른의 말씀이 오늘 우리한테도 그대로 닿지요. 바다는 거짓을 모르고 소는 정성을 부른다는 그 옛말이 그저 옛말이 아닌 듯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따뜻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소서.